중국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독재자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자세가 과거하고는 현격하게 달라졌습니다. 물론 외교부가 나서가지고 격렬히 반대한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중국의 반발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오히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 환영 일색이고요. 미중 간 관계 회복에 상당한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중국이 왜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왜 그러는지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왔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지면을 통해서 바이든과 시진핑 간 힘의 역학 관계에 있어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시진핑은 미국으로부터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처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금융투자 재개 그리고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혁신을 일시적으로나마 위축시킨 일련의 기술 수출 통제를 해제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40년 만에 경제적 대위기, 부동산 가치 폭락, 소비자 신뢰 상실로 중국에게 닥친 험난한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중국은 확실하게 늑대 전사 외교를 포기했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중국은 그동안에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는 순전히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중국이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의 주도적인 경제 강국 지위를 대신할 것으로 기대되는 슬로건 기억나시죠 여러분? 동승서강입니다. 동방은 뜨고 서방은 진다. 이 동승서강을 대중들에게 강력하게 부각시켰습니다. 그런데 2년여가 지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 주석은 더는 중국 경제를 자랑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하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진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이같이 보도하면서 2년 전과 지금의 중국 그리고 미국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의 억제하고 10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반복되는 코로나19 발병과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죠. 그해 가을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화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한 세대에 걸쳐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서 공식 추대가 됐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려는 전임자의 그늘에서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정은 바뀌어가지고 시 주석이 당시 표현은 지나친 자신감의 발로로 비치게 됐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꺾이는 부동산 거품과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지방정부 부채, 또 소비자 신뢰도 하락과 디플레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미국은 치솟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3분기에는 거의 2년 만에 가장 강력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미국의 75% 규모였던 중국의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는 올해 3분기에는 64%까지 하락해서 2017년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년간 미중 양국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년 사이 양국이 방향을 전환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은 올해 골마 터졌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서방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정책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어서 시 주석은 경제적 자립 추진과 시정학적 호전성 탓에 경제 전망을 오히려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서 미국과 서유럽은 전략적인 부문에서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를 제한하는 식으로 디리스크 그러니까 위험 제거에 나서게 됐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자초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컨설팅사인 로디언 그룹의 중국 시장 조사 담당 이사인 로건 라이트는 베이징은 결코 글로벌 경제의 우위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 GDP가 언젠가는 미국의 90% 심지어 100%에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150%, 200%에 이르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아예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0% 성장률을 기록했던
중국의 성장은 인구 고령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감소, 부유한 국가를 따라잡을 기회 감소로 인해서 언젠가는 둔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둔화는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향후 2년간 중국의 연간 성장률이 평균 4.5%로 10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는 향후 5년간 성장률이 평균 3.9%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제 중 짚고 넘어갈 점은 이 중국의 성장이 오랫동안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반면 미국의 성장은 소비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습니다. 사실 중국은 2007년부터 2009년 이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에 인프라, 주택, 그리고 기술 분야를 겨냥한 대규모 부양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지방정부와 개발업체는 은행과 중국 대중으로부터 차입해가지고 투자 자금을 조달했고요. 새로운 금융수단을 사용해서 중국의 대출 규제를 우회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주택은 사실상 과잉 투자가 됐습니다. 지방 정부들 역시 부동산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수를 증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난개발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주택과 인프라가 너무 적은 반면에 중국은 현재 두 가지 모두 너무 많습니다. 사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수많은 아파트들이 비어 있고 아직 완공되지 못한 아파트까지 합친다 그러면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규모입니다. 주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들이 이 사회 간접자본 그러니까 SOC에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했는데 이로 인해서 도로 및 교량, 철도, 공항시설들 역시 과잉 상태가 됐습니다. 중국에 상당히 빈곤한 구의절속만 하더라도 세계 100대 교량 중에서 23개가 있습니다. 고속철도 선로는 승객수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엄청나게 투자했던 인프라가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이젠 지방정부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개발업체와 지방정부가 중국은행 등이 발행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부채의 상당 부분이 채무 불이행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IMF는 지방정부 부채의 30%가 상환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토지 판매와 사업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지방정부의 적자 폭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8월 로디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산업정책, 국방, 1대1로 이니셔티브의 해외 인프라 대출을 위한 재정 여력이 널리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적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젠 재정을 통한 성장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 독재체제의 장점 중 하나는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제약을 받지 않고 결단력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지방부채와 부실은행 대출을 상대적으로 건전한 중앙정부의 대차 대조표로 이전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앙정부의 부채를 늘리지 않으려는 꼼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당국은 대신 단편적으로 구조조정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GDP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방정부 재정에 필요한 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는 중국이 1990년대 일본과 유사한 수년간의 재정적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반면에 2007년, 2008년 미국 주택 거품이 붕괴되었을 때 연방정부는 은행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중국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중국의 인구 감소도 중국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요인입니다. 이젠 출산율 급락이라는 위험 요소까지 동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산율은 불과 1.1명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인구 감소가 부동산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인구 증가와 이민 증가를 통해서 2000년대 중반에 주택 공급 과잉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반면에 중국은 인구 감소와 이민 감소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투자와 부동산을 대신할 새로운 수요처가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후보는 미국의 68%에 비해서 GDP의 37%에 불과한 소비자입니다. 이는 사실 중국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경제 성장이 소비가 아닌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정상 궤도로 들어서려면 경제의 체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중국에서 소비를 늘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그러나 지난 코로나 제로 시기를 거치면서 시진핑 정부에 대한 중국인들의 신뢰도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2020년부터 온라인 상거래, 온라인 교육, 게임 분야의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를 엄청나게 단속을 했었죠. 표면적으로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반경쟁적 남용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민간 부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소비지향의 경제를 역주행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자급자족과 지정학적 호전성을 추구하면서 미국과 소유럽이 전략적 부분에서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탈위험화를 추진하도록 유도해서 이 중국의 경제 전망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경제학자 세카라 아이아르가 주도한 IMF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이후에 같은 지정학적 블록, 그러니까 유엔에서 투표하는 방식에 따라서 정의하는 건데요. 이런 블록에 속한 국가들 간의 외국인 투자가 점점 더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2022년에 전략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2015년보다 60%나 감소한 반면에 미국은 43%가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세계화가 서구보다 중국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탈세계화는 중국에 더 큰 타격을 주게 될 겁니다. IMF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런 블록화로 말미암아 10년 후 경제적 페널티는 미국의 경우에 GDP의 0.3%에 불과하지만 중국 경우에는 무려 4%에 이를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지금 사방을 둘러봐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왔던 투자 중심의 성장도 이젠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천하의 시진핑 주석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생경합니다. 미국을 향해서 거친 말들을 쏟아내 놓았다가는 중국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독재자 소리를 듣고도 그저 웃어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